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 잡은 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 차 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 것.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내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 듯 긍지로 부풀고 눈곱은 저리시 젖어드는 것이며.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 시가 정말 많은 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았습니다. 틀어잡고 뜨겁고 열렬한 애국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김상우 선생이 서정시 나의 조국을 쓴 것이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2살이었습니다. 시가 발표되자마자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정말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조선 시가 문학의 대표작으로 또 우리 인민의 가장 즐겨 읽는 시들 중에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김상우 선생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많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김상우 선생은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지상에 나타났을 때 필자의 나이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예순이 지난 시인이 그러한 서정적인 시를 썼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러한 놀랄 것도 감탄할 것도 없다. 그 시는 늙은 육체, 늙은 손이 쓴 것이 아니라 젊고 뜨거운 심장이 쓴 것이기 때문이다. 만년필을 쥔 손은 늙었지만 김상우 선생은 손으로가 아니라 젊고 뜨거운 심장으로 썼고, 그래서 그는 영원히 늙지 않는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늘 젊음으로 약동한 것은 가슴속에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김상우 문학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는 김영직 사범대학의 최남순 박사는 그가 지녔던 조국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국을 노래한 시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서도 김상우 선생의 나의 조국을 인민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시에 그 조국에 대한 시인의 남다른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은 더욱이나 시는 그 창작가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빛이고 요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김상우 선생은 그 사랑의 빛과 요를 서정시 나의 조국에 꽉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판이한 터제도를 살아보면서 그 조국에 대한 귀중함과 고마움을 뼈저리게 체험한 실생활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랑은 정말 빼앗긴 조국에 대한, 짓밟힌 조국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지난날 내 글이 가난하고 억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 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 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 덮인 이국의 광야, 비 내리는 타양의 부두에 서면 두꺼운 내 하늘이 그리도 푸르러 살아서 너를 떠나간 이를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해방전 1934년 2월 3일부 조선일보에는 당시 해주고보 학생들의 반일 조직이 드러나 그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 데 대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해주 반제 청년 동맹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조직 성원들 가운데는 당시 16살의 김상호 선생도 있었습니다. 이 일제는 반일 조직 성원들에게 징역형을 언도했는데 김상호 선생은 미성년인 것으로 해서 5년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은 면했지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됐고 늘 뒤따르는 일제 경찰의 감시 속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던 그는 1938년 정든 조국 고향 산천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빼앗긴 조국에 대한 아픈 사랑을 안고 현해탄을 넘기도 하고 압록강도 건너보았지만 망국노는 어디에 가도 망국노라는 서름을 피는 물속에 체험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고향인 해주에서 8.15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를 회상하여 쓴 그의 자서전의 한 부분입니다. 8.15 해방이 되자 나는 그날로 뛰쳐나와 그동안 같은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친밀히 사귀어오던 민덕원, 김덕영, 김기천, 김상손 기타 동무들과 함께 공산당 도당 결성 사업을 하였고 8월 17일 그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그날부터 선전부에서 일하다가 도당의 지시에 따라 9월 7일 도당 기관지 자유항해를 창간하고 그 초대 주필로 사업하였다. 물론 그 당시 나의 사상 이론 수준은 어렸으며 또한 해주시의 해방 직후 정세는 반동들의 준동과 서울에서 온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몹시 복잡했으나 나는 당과 경의하는 수령님의 로선을 지켜 신문지상을 통하여 싸우느라고 노력하였다. 나라는 해방됐지만 애국이냐 매국이냐 하는 심각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창군 사족관에는 김상호 선생이 쓴 시 그대들 피정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45년 9월 16일 반동들이 황해도 공산당 조직위원회가 있던 도당 총사와 도공청 총사를 습격하고 도당 책임일꾼이었던 민덕원 동지와 4명의 공청일꾼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덕원 동지는 해주 반제청년동맹 때부터 김상호 선생의 전우였습니다. 이들의 시신 앞에서 김상호 선생은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사설 피는 피로써 갑자를 썼고 연결식장에서는 조시를 읊었습니다. 나의 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대들은 누웠다. 안타까이 불러도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저쪽에 그대들은 고요히 누워있다. 그대들의 뜨거운 피로 붉은기가 한층 더 붉게 타는 밤 정소리 멎은 정적 속에 나는 그대들 옆에 앉아있다. 그날 밤 밤하늘에 핀 찬란한 불꽃처럼 피자 다시 쓰러진 전우들의 옆에서 김상호 선생은 그들의 당부를 들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 인민의 나라가 일떠서야 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된다. 싸우라, 인민의 나라를 위하여. 김상호 선생은 이렇게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것을 뼈에 새겼습니다. 조국이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졌고 쓰러지면서도 못 잊어 두 팔 가득 너를 끌어안고 갔더냐. 한 줌 흙 속에 너를 쌓아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 꽃향기에 눈 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여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때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인민의 나라를 세우는 투쟁에 바친 동지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며 이 조시를 쓴 것이 창작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을 하지 않는 동무들과 나는 나의 마음속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 계기와 과정이 어떠했든 그것이 해방 후 내가 문학 창작에 섰던 첫 발자국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기로 나는 그 드문드문 시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사이에 미미하지만 시인이 되었다. 나는 도대체 내가 시인으로 태어난 인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시인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김상우 선생을 이름난 작가로 키운 것은 바로 탁월한 수령이 용도하는 벅찬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김상우 선생을 투사로 시인으로 애국자로 만들었습니다. 1946년 1월 11일 황해도 인민들의 세조국 건설 투쟁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당시 그 황해도 도 소재지였던 해주시를 찾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자유항해의 주필인 김상우 선생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신문사 편집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고 주필동무를 불렀다고 하시면서 그가 쓴 조선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설에 대해서 이 사설은 소설 방향도 옳게 설정하고 정치적 분석도 정확히 했다고 하시면서 사설에 우리 당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됐다고 거듭거듭 치하해 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김상우 선생에게 다음날 진행하게 될 군중대회와 관련한 중요한 글을 쓸 때 대한 과업도 주셨습니다. 선생님 글을 쏘았을 때는 빨리 썼다고 잘 됐다고 거듭 치하해 주시면서 군중대회 보도기사를 주필동무가 직접 쓰라고 하시면서 그 집필 방향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김일성 장군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김상우 선생은 인민이 주인된 세조선을 일도세우기 위해 수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색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가를 가슴 깊이 느꼈고 그의 순수한 애국심과 탁월한 용도에 끝없이 매혹되었습니다. 정말 문필활동의 첫걸음을 떼던 시기에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뵈온 것은 문필가로서 그의 행운이었습니다. 한 이름난 시인은 시 나의 조국은 김상우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우리 시문학 전반을 살펴볼 때도 높은 봉우리로 우뚝 솟은 성과작 모범작이다. 그런데 그 높은 봉우리는 허허벌판에 오뚝 선 것이 아니라 둘레에 수많은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거느렸다고 평했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평한 데는 나의 조국이라는 높은 봉우리가 거느린 수많은 크고 작은 봉우리들, 즉 김상우 선생이 창작한 400여 편의 시들에는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 절정으로 터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인의 남다른 철학적 사색이 이렇게 저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상우 선생은 모든 것을 수령과 조국, 인민과 연관시켜보는 남다른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필 활동의 첫 시기에 오보이 수령님을 만나 뵙고 김상우 선생은 영도자가 있어 조국과 인민이 있다는 것을 논리에 앞서 심장으로 체득했던 것입니다. 글 한자 단어 하나도 불타는 심장으로 쓰곤 한 그가 이 심장의 외침을 자기의 글들에 토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은정 속에 해방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립된 지금의 인민경제대학인 중앙고급지도 간부학교를 제1기생으로 졸업한 후 민주조선사의 부주필로 그 후 당의 신임과 은정 속에 작가로 사업하게 됐을 때도 김상우 선생은 높은 정치적 식견과 불타는 열정으로 창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김상우 선생이 해방 후 쓴 글들을 보면 정말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조국을 잃었을 때 감정과 대조되면서
화라산처럼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두웠다. 민광처럼 번쩍이는 물이랑에 축축히 해가 서리고 물결이 소리 없이 밀려와도 검푸른 암벽이 흐느꼈다. 바다여, 이제 너는 너의 몸뚱이를 마음껏 뒤척여라, 솟구쳐라. 검은 구름이 흩어지고 산마루 위에는 자유의 우리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다. 잃었던 너의 창피한 노래를 불러라. 나는 언제까지나 서 있고 싶다. 동트는 수평선을 향하여, 아침을 향하여, 우리의 청춘을 향하여. 조국해방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김상호 선생님은 정말 우리민의 보금자리를 해치려는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그 자리에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 것이다를 썼습니다. 이 피를 요구하는 물건을 우리는 어느 때이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의 피를 요구하는 너희들의 총을 꺾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 것이다. 전후에 그는 피로써 지킨 조국에 대한 더욱더 열렬해진 사랑을 안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겨운 시들을 창작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손길 아래서 전쟁의 흔적을 가시며 새롭게 변모되는 땅,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모든 것을 그는 무한한 긍지와 기쁨을 안고 대하며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의 취재 수첩의 갈피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1학년생인 딸 정희가 비를 맞으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문밖 드라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옴. 그는 꽃을 심은 것이다. 방에 들어온 그는 쪼르륵 비에 젖었으나 기쁜 듯이 해물해물 웃고 있다. 꽃을 심었어. 아래 여기에 꽃이 피어나겠지? 물론 피어나게다. 너 같은 꽃이. 그날 저녁 나는 무엇인지 아내와 더불어 유쾌하였다. 이날 그는 시 꽃밭을 썼습니다. 8배 난 내 딸이 꽃밭을 꾸몄어. 그게 무슨 대수냐고 웃지들 마오. 80가지 100가지 그 애가 살 사회주의 꽃밭의 한 구석이요. 김상호 선생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시를 찾고 누구나 스쳐 지나는 이런 생활적인 계기들도 시로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호 선생이 창작한 그 시 제목들만 보아도 꽃밭, 나무, 집, 산, 나의 조국, 이처럼 그 지국이 평범한 그 생활세부를 소재로 하여 거기에 심오한 생활 철학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리고 들끓는 시대 정신이 맥맥이 굽이치는 이런 시대의 명작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시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주의 농촌의 모습을 형상한 이 노래를 창작하기 위해서 그 작곡가 김옥성 선생과 함께 청산벌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벌에서 가을고대하는 이 농민들과 함께 낫을 들고 벼가을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면서 가사 청산벌의 풍년이 만내를 훌륭히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 노래를 들어주시고
그 최근에 나온 노래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노래라는 이런 최상의 평가를 하셨습니다. 김상호 선생은 북청 학대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과수원 조성으로 들끓고 있던 그 나날 그 현지에 달려나가서 황금나무, 눈금나무, 산에 심어서를 창작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나를 따라 변모되어가는 우리 농촌의 모습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이라고 높은 평가의 교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호 선생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이 노래 황금산 타령의 그 가사도 창작하였습니다. 김상호 선생의 시문학을 연기해 보느라면 김상호 선생이 그 자기의 운명과 적의 운명을 늘 하나로 연결시켜서 생각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개인의 감정 하나로만 또 자기 개인의 운명 하나만을 고쳐서 저곡을 노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3년 여름부터 한때 김상호 선생은 문단에 기어들었던 일부 우연분자들의 모해로 한동안 시문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황해북도 곡산군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는 점차 이것에도 평양과 다름없는 생활이 약동하고 있으며 여기도 조국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리마를 타고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이 산간비옥지인 곡산 땅에도 굽이쳐왔고 오직 수령인과 닭만 믿고 사는 성실하고 소박한 농촌 사람들과 한고장 사람이 되어 그는 당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일했습니다. 들끓는 현실 속에서 수령님을 받들고 조국을 받들어 나가는 이 나라 인민들의 순결한 마음을 깊이 체험했으며 훗날 나의 조국이라는 명작을 나올 수 있는 생활 정서와 감정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저곡은 고향 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박 어리나무 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여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 때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 물소리. 저곡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시 마신 고향 어머니, 모래불에 뒹굴던 어릴 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 속에 볕단을 안고 땅을 씻는 처녀의 그 간 눈길. 이제는 곡산 땅의 당당한 신령꾼이 된 김상호 선생에게 운명전환의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977년 2월에 그는 당좌위원회 청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당좌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김상호 선생은 자기가 어떻게 돼서 다시 소환되게 됐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 김상호 선생에 대해 회고하시면서 해방 직후 자유황해 주필로 사업하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고, 그가 정치적 생명을 잃고 지방에 내려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를 빨리 찾으라고, 편협한 사람들의 모해에 걸렸을 수 있다고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김상호 선생님은 끝내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흐려지는 씨앗 속 쓰다듬듯 우리는 자애로운 미소를 우러러 수령님, 오직
한마디를 알렸을 때, 아, 어쩌리요. 나는 비로소 깨달았노니 사람의 언어가 그토록 무력한 것을, 그토록 빈약한 것을 깨달았노니 그이께서 주신 나의 삶과 또 천백의 후대의 삶을 고스란히 모아들여도 갚을 길 없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정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그 순간 당주왕 청사에서 터진 그의 심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문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입당 날짜가 그대로 적힌 조선노동 당원증도 다시 수여받았습니다. 바다는 크나큰 은종의 목이 내려 그는 60나이의 청춘의 열정으로 원숙한 사색과 생활적이면서도 심오한 형상이 나래치는 많은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5년간 김상호 선생은 전 반생에 쓴 글의 3배가 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저국이여, 저국이여, 나는 선이 닳도록 쓰다듬고 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 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저국이여, 그때문이 아니면 일을 해도 더 하고 싶어 하루를 10년으로 살고 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 것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 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이 시기 김상호 선생이 그 모든 철학적인 사색은 저곡을 수료님의 품, 장본인의 품으로 노래하려는데 지향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단의 많은 시인들이 수료님께서 찾아주신 저곡을 수료님과 결부시켜서 노래하려는 그런 지향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의 반영으로서 그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문단의 요구를 응당한 높이에서 구가한 것으로 하여 소종시 나의 저곡은 우리 문학사에서 기념비적 작품으로 될 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호 선생의 한생은 저곡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해답을 찾기 위해 모대게 온 한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애에 예상치 않았던 곡절을 겪었지만 일시적인 괴로움도 따뜻이 품어안아 가시워주고 재생의 봄을 안겨준 품. 그 품 속에 피어나는 수백 수천만의 꽃 속에는 단 하나의 시든 꽃도 없었습니다. 인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삶의 터전인 조국에 대한 사랑,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은 언제나 그의 심장과 녹슬 태우는 불길이었습니다. 그가 그 어느 창작가보다 더 열렬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조국을 노래하고 조국을 사랑하게 된 것은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결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어 사는 영원한 품. 소종시 나의 저곡은 시인 김상호 선생의 한생의 청화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백여 편의 시작품들을 창작한 시인이었지만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정말 소종시 나의 저곡을 특별히 사랑했고 정말 즐겨 읽곤 하였습니다. 소종시 나의 저곡에서 그렇다, 조금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그의 품, 정말 이렇게 절절하게 노래했는데 이것은 나서 자란 나의 저곡을 수령님의 품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어리할 수 없었던 시인의 졸졸한 심장의 고백입니다. 참다운 조국, 진중한 조국이 무엇인가를 실생활을 통해서 정말 뼛속 깊이 체험한 시인이었기에 우리 소정시 문학의 거대한 광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정시 나의 조국과 같은 이런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흐르지는 의식 속에서 핀과 정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의에 위대한 수령님, 칭의하는 지도자 동지, 이렇게 쓰고는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시인이 사망한 후에도 시인에게 베풀어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사랑은 정말 끝없이 이어졌고, 시인은 자기가 자기의 시에서 나의 조국이라고 목청껏 노래한 그 위대한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 오늘도 영생하고 있습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창작됐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9년 3월 31일 당조학년의 책임일꾼들에게 자신께서는 사무실에서 문건을 보다가 조국을 노래하는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서정시 나의 조국을 잘 썼다고, 이 시에서는 시 형상 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 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흘러넘치고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인상에 오래 남도록 진실하고 깊이 있게 잘 쓴 작품이라고, 이 시는 한 번 읽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읽고 싶은 좋은 시라고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창작 성과를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상 괴간인 칭호를 안겨주시고 그가 사망한 후에도 정말 끊임없는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조국 통일상도 수여해 주셨으며 반일 애국열사증도 안겨주셨습니다. 김상호 선생에게 돌려주시는 절세 위인들의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천만인민의 운명을 돌보시고 내 조국을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도 세우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작가의 백돌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의의 있게 기념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속에서 75년간의 한 생을 심신을 닦았고 정열을 불태우며 수령과 조국과 인민에게 시를 바친 김상호 선생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이 못다 하고 간 충정을 부탁하며 후대들에게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루 한 시각도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오직 너희들을 위해 한 생을 바치시는 수령님을 위해 살라. 필요하면 죽으면서도 그때 너희들은 가장 빛나는 삶을 영원히 살리니 굳게 기억하라. 아이들아, 나의 이 말을 너희들의 생애의 끝까지 지니고 가라. 너희들의 아이들에게 이를 전하라. 그리고 그들 또한 전하게 하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 안아 잃었던 삶을 되찾아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영생의 연덕에 높이 내세워주신 작가 김상호. 그는 오늘도 그의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의 품이라는 철의 진리를 인민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한 생의 체험과 탐구가 터친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인민의 가슴 속에 애국과 충정의 불길을 지펴주며 세세연년 울려갈 것입니다.